혹시 버터 드실 때 찜찜한 적 있으세요? 혈관 막힌다, 살찐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식물성 버터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한때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TV 광고에 나와서 버터 끊고 마가린 드세요 라고 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까지 나서서 식물성 기름을 추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마가린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버터는 왜 누명을 썼던 걸까요? 해외에서 한 건강 전문의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버터를 100스푼, 그러니까 1.4kg 넘게 먹어본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권장량의 8배나 넘는 포화지방을 섭취한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혈중 지방 수치가 치솟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성 지방 수치가 56에서 5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95에서 84로 내려갔고 인슐린 수치까지 좋아졌어요. 체중은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버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기름 덩어리 아니야? 혈관에 안 좋대 하시면서요. 그래서 식용유랑 마가린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터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음식이에요. 우유에서 지방만 분리한 거니까 자연식품이죠. 그런데 마가린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가공식품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버터처럼 굳힌 거예요. 그런데 왜 자연식품인 버터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졌고 가공식품인 마가린이 건강식품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품산업계와 정치권이 영양학 연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이 과학적 진실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마가린을 만들 때 쓰는 경화유,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버터가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버터는 약 80% 이상이 지방이고 15% 정도가 수분, 나머지가 소량의 단백질과 유당입니다.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약 65%, 불포화지방이 약 35%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지방식품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버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성은 좋고 동물성은 나쁘다는 공식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아주 귀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단쇄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D, E, K2도 소량 들어있어요. 특히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색깔이 더 노란데 그 이유가 풀에서 온 카로티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버터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성분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로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버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요리에 버터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식후에 졸리고 오후에 축 처지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시면 그런 기복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에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 단 거 찾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아침에 버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훨씬 안정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건강 전문의 실험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이 10일 동안 버터 100스푼을 드시면서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셨는데요, 총 칼로리의 78%를 지방에서 15%를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은 고작
7%만 드셨습니다. 거의 지방 위주 식단이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중성 지방이 56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치가 100 미만인데 이미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0.82에서 0.58로 개선됐고요. 몸무게는 85kg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실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방을 먹으면 혈중 지방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공식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버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랑 같이 드시느냐입니다. 버터를 빵에 발라 드시거나 설탕 들어간 잼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쌓이게 됩니다. 대신 달걀 요리나 해산물, 고기, 채소 볶음 같은 음식에 버터를 넣어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볶을 때 마무리로 버터 한 조각 넣으시면 조미료 없이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몬 버터 차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버터를 차에 넣어 마신다니.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250ml에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가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 무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걸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음료가 됩니다. 레몬 향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의외로 깔끔해요. 이걸 언제 드시면 좋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커피처럼 카페인이 없으니까 속 쓰릴 일도 없고 어르신들 아침 음료로 딱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버터보다 추천드리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버터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로는 웨스트 골드 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산 목초 버터인데 가격이 착해요. 조금만 더 풍미를 원하시면 루어팍 무염 버터 추천드립니다. 덴마크산 발효 버터라 고소한 맛이 진해요. 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가격값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버터도 유제품이잖아요. 나는 우유만 먹어도 배가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버터를 드세요.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오래 끓여서 수분이랑 단백질, 유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서 유제품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약처럼 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식품이에요. 제가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빵에 버터 발라 드시고 밥이랑 같이 드시고 이러면 버터의 좋은 점을 못 누려요. 꼭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둘째,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버터를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셋째, 드시고 나서 몸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속이 편하고 에너지가 좋아지면 괜찮은 거고,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기버터로 바꾸셔야 합니다.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터가 아니라 경화유로 만든 가짜 버터였어요. 진짜 버터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버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빵이나 단 음식이랑 드시면 독이 되고 달걀이나 채소랑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크림만 들어간 진짜 버터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리브오일,
잘못 먹으면 살이 찝니다. 무슨 소리야? 올리브오일 먹고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 좋다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올리브오일은 분명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무작정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오일 2숟가락이요, 열량이 120kcal입니다. 라면 반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드시면 그냥 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젊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빠졌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얘기 듣고 시작하신 분들 많으세요. 위고비라는 살 빠지는 주사 있잖아요. 한 달에 한 50만 원짜리인데 그 효과를 올리브오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솔깃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올리브오일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거든요.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고 빵을 먹었을 때와 공복에 그냥 빵을 먹었을 때 차이가 달랐습니다.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40이 올라갔는데 올리브오일 먹고 빵 먹었을 때는 60이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흡수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확 나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지방을 쌓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나서 졸리고 금방 또 배고픈 거,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위고비라는 주사 아시죠? 이게 왜 살을 빼주냐면 GLP-1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뇌한테 배불러,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내고 혈당도 조절해 주거든요. 올리브오일에 있는 올레신이 이 GLP 분비를 자극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만 먹는다고 위고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제대로 드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밥을 먹고 나서 안 졸립니다. 식후에 꾸벅꾸벅 졸리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간식이 안 당깁니다.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뭐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배가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공복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고파서 못 참았는데 이제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복 시간이 14시간 정도 돼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금방 배고파져서 공복을 못 견뎌요. 올리브오일을 제대로 드시면 이 공복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2형 당뇨병이 있는 고도비만 분들에게 12주 동안 올리브오일을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올리브오일만 드신 분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리브오일이랑 건강한 식단을 같이 하신 분들은 공복 인슐린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12만 명은 무려 2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올리브오일 드신 분들이 체중이 덜 늘었습니다. 버터나 다른 기름 드신 분들은 오히려 늘었고요. 기름 중에서는 올리브오일이 확실히 최고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오일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양은 한 숟가락에서 2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15cc에서 30cc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바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브라질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공 안 된 자연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드시고요.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이 목 넘기기 힘드시면 레몬즙을 좀 섞어보세요. 레몬이 GLP-1 분비를 좀 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그냥 짜서 만든 거예요. 화학 처리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일부 제품은 정제유에 엑스트라 버진을 살짝 섞어놓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0%인지요. 이 병을 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빛이랑 열에 약하거든요. 이것처럼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걸 고르세요. 그래야 산패가 덜 되고요. 산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인데요. 낮을수록 신선하고 좋은 겁니다. 0.3% 이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가격은 500ml 기준으로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괜찮은 거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품질이 걱정되고 너무 비싼 건 아까워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한 27,000원 정도 굉장히 품질도 괜찮습니다. 이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 소화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불편하시면 삶은 계란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고 속이 울렁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밥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도 안 맞으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오일은 기름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찔 수 있고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한 두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랑 채소 먼저 드시고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밥 먹고 안 졸리고 간식도 안 당기고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올리브오일 하나 담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사이에서는 항산화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항산화가 대체 어떤 건가요? 항산화를 이해를 하시려면 산화가 무엇인지를 더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로 알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노
플리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뭐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순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플러스 달달이 빼고요. 네,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질환 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 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가 진짜 고민이에요. 당뇨는 왜 오는 걸까요?
뭐 사실 당뇨 왜 오냐 그럼 단 거 먹어서 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 거를 먹어서 당뇨 옵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뇨라는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뇨 우리 아버지 당뇨 있었어요. 나도 당뇨 올까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오랫동안 지속해온 식습관 그게 불량하면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정적인 생활습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드실수록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사실은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실제로 진단받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라 할 수 있는 당뇨 전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일 명쾌하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 다 건강검진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혈당을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혈당이 만약에 100mg/dl가 넘는다. 내가 결과지 봤는데 혈당이 100 넘는다. 그러면 나 약간 당뇨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건강검진 했는데 100 이상의 공복 혈당을 보였다면 당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내가 피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본다 하는 것도 당뇨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는 것,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두 가지가 당뇨의 일반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야. 계속 배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뇨의 전조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만 돼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당뇨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좀 예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 제가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남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룸메이트는 하루에 7km씩 러닝을 해.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7km씩 러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의 식습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은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저 영양 박사님한테 좀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때 무슨 재료를 먹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메뉴 선택법을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이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집필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책인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당뇨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당뇨 요리법 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책을 다시 보니까 이 39페이지에 보니 당뇨 잡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내용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어. 아니면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잖아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에 통곡물이 많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흰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있다면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흰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키포인트예요. 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라 라는 게 탄수화물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 통곡 파스타, 통곡 또띠아 막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파스타나 또띠아 같은 이 탄수화물 재료들은 우리나라 근원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흰 파스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만 좀 더 누르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들이 나오고 또띠아도 하얀 또띠아가 있지만 통밀로 만든 또띠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택하시면 더 좋죠.
단백질 근본 재료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 근본 재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재료를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보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삼겹살보다 목살, 목살. 구운 삼겹살보다 수육. 그렇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부위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단백질 근본 메뉴는 지방의 함량은 낮출 수 있는, 내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방은 안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이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들기름,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참기름,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즉 지방의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 좋은 지방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추천하실 만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채소를 먹는 이유도 크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권하기도 하는데, 채소를 드실 때는 어떤 채소가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보다 당뇨 위험이 걱정되시거나 당뇨인들께는 채소는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순서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밥 다 먹고 막판에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밥, 뭐 파스타 이런 류의 탄수화물 혹은 뭐 닭고기, 스테이크 이런 류의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는 것. 그래서 당뇨를 교정하실 때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어느 만큼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나요? 발효식품은 사실 너무 권하죠. 이제 권하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요거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김치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도 발효식품에 속해요. 그러면 김치나 장류는 뭐가 살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짠 거, 나트륨. 김치는 담글 때 소금도 많이 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젓갈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너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자칫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김치의 딱 한 가지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짜지 않은 김치는 무조건 권하고요. 그리고 뭐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너무 권해드리고요. 장류도 요즘 저염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먹었을 때 발효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염 된장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 중에서 단맛이 나는 거 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가 이제 붐처럼 한참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제로 음료도 드시면 왜 달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을 기존에 우리가 늘 음료 회사에서 쓰던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단맛이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드셔도 사실은 내 마음의 위안일 뿐, 요즘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혈당 상승 이나 뭐 체중을 늘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할머니부터 먹어온 식재료가 올바른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양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내 입의 즐거움은 이전의 재료로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 음료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음료부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어제 뭐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하면서 쭉 메뉴를 말씀하시는데 뭘 마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액체를 마시는 거고, 내가 씹는 과정 없이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나면 어제 뭐 먹었지? 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어제 뭘 마셨지라는 거를 생각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당뇨 위험인들일수록 음료에 대한 것을 약간 자각하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얘는 피해야지 하는 의식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단 음료부터 피하시면 좋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사과 주스, 막 케일 주스 이런 것처럼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주스는 우리 뭐 시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채소는 내가 씹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혈당 상승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선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싶어요 하셔도 집에서 직접 갈면서 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거 추가로 넣지 않고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으로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을 사서 드실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류 함량이 추가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함량이 낮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당뇨 위험인들만 피하세요라기보단 모든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이런 것들의 조합, 회식 때 많이 먹는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당 관리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담배도 같은 영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는 별로니까 피하세요, 혹은 WHO에서 이것은 발암물질에 속해요 라고 한 것들은 다 혈당 관리에 좋지 않아요. 방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좀 레시피 같은 거 몇 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뵌 분이 당뇨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건강검진했는데 당뇨 정말 이제 이러시면 큰일 나요의 직전 상태에 오셔서 자각을 하셨어, 드디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메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메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번은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다 알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왜 고깃집 가면 다 먹고 나서 김치볶음밥을 하도 먹어서 외국인들이 K 디저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요, 쌀의 일부, 그러니까 밥의 일부를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냉동으로 나와요. 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제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우리 왜 브로콜리 친구 하얀 거, 그 콜리플라워잖아요. 그럼 그 콜리플라워를 잘게 잘라서 팬에다가 마르게 볶아내면 그게 마치 색깔도 하얀 데다가 작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꼭 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일반 밥이랑 현미밥이랑 섞어서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콜리플라워 라이스 추천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을 때 그 식감이, 그 밥의 식감이 될까? 이게 좀 식감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우선 보이는데요. 그게 콜리플라워만 밥이라고 생각하고 퍼먹으면 지금 PD님 생각하는 것처럼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잖아요. 김치 맛도 나고 또 우리가 같이 볶아내고 뭐 달걀 프라이도 올라가고 하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에 보통 이제 고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기 기름이랑 참기름 같은 것도 넣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기름진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사실 당뇨인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1번 지침이 당 섭취에 주의하는 것, 즉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는 것인데,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는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름지지 않게 드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또 혹시 메뉴 하나 더, 이것은 저의 최애 메뉴에 해당하는데 케일 양배추 쌈밥 보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다음 해드릴게요. 아, 네. 케일이랑 양배추 잎을 잘 데쳐서 거기에다 밥을 넣고 말아내는 요리인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김밥 할 때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밥을 하나하나 그 이파리 위에 놓고 말아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밥 한 번 먹을 때 케일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메뉴죠. 그리고 안에 넣으시는 밥도 흰밥보다는 뭐 예를 들어 렌틸 콩밥을 넣으시거나 현미밥을 넣으시거나 하는 것으로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 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케일이랑 양배추를 싸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사실 케일이랑 양배추는 식이섬유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쌈밥을 돌돌 마는 걸 로메인이나 상추에다 말아라라고 하면 얘가 찢어지기가 쉽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나 케일은 탄탄한 식이섬유 조직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밥도 예쁘게 말아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배추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케일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높지만 눈을 좋게 해주는 루테인 함량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그 책 제목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짱! 정말 최고의 당뇨밥상이죠. 최고의 당뇨밥상. 사실은 적용하시기 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여러 요리책들을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내 일상에서 적용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책이 많을 텐데, 이 최고의 당뇨밥상은 당뇨 위험군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 또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너무 건강하지만 부모님이 당뇨 있으셔서 나 미리부터 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따라 하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뇨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운동, 활동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먹었던 식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음식들이 잘 소화돼서 천천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내가 당뇨 위험군일수록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앉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훅 낮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서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뇨인가?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체중계 숫자 똑같은데 바지 안 잠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계 숫자는 뭐 계속 열심히 체크하기도 하시고, 뭐 혈압도 가끔 어디 가면 재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허리 둘레를 재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 위험군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허리 둘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 둘레 체크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